안녕하세요. 상식이 누이되는 지식 스콜 최 기자입니다.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될 텐데요. 일본의 극우 성향을 띠는 데일리 신초에서 한 애니메이션을 두고 한국의 반일 불매 운동을 한순간에 파괴할 저력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작품의 이름은 귀멸의 칼날. 일본에서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 모든 공중파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해 한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죠.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12월에 개봉될 예정인데 자의식 과잉이 심각한 일본은 한국의 개봉 소식에 한국의 반일 운동이 끝나버렸다 라는 식으로 과대 포장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반일 운동이 깨진다고 행복 테러를 돌리는 건지. 솔직히 여러분은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줄거리는 도깨비들에게 가족을 잃고 도깨비로 변모한 누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소년 만화로 다이쇼 시대가 배경입니다. 일본은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관심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인공이 도깨비를 퇴치하는 성장 이야기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도 하는데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는 걸까요? 극우 성향이 강한 데일리 신초 기사 댓글에 보면 일본인들의 처참한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한국에 개봉하지 말고 일본으로 와서 보게끔 하자. 관광에도 좋다.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겐 보여줄 수 없다 등 한국인을 마치 해당 작품에 미쳐버린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주 매니악한 작품입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는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인 다이쇼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의 애니메이션 팬들도 비판하는 작품이죠. 하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를 포함한 게임기 등 불매운동에 있어 대체 불가한 제품들을 소비할 때마다 선택적인 불매, 선택적 반일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나지만 당장으로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분야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선 더욱 확실히 대체하려는 국내의 움직임은 여전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벳, 해당 기업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4개사가 1차로 뽑혔고 10월 27일에 나머지 46개가 2차로 선발됐는데요. 소부장 강소기업 벳은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소부장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죠. 또 선정기업은 진캠, 램테크놀로지, 사면이 됐습니다. 진캠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핵심 소재인 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3 포스페이트를 저가의 물질로부터 고순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이자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소재인 초고순도 불산과 실리콘 산화막 시가객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사면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전자식 변속 레버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죠. 이처럼 중기부에서 체계적으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탈일본을 준비할 때 대기업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세계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적은 고효율 페라이트 개발에 성공했죠. 기존 페라이트 대비 최대 40%까지 적은데요. 페라이트는 산화처리 주원료인 자성 소재로 분말 형태의 페라이트 가루를 타일 모양으로 굳혀 사용합니다. 주로 TV용 파워 모듈과 차량용 파워 및 충전기 등에 장착해 전압을 바꾸거나 전류 파동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걸 통해 TV용 디스플레이 패널과 차량용 에어컨 오디오 등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페라이트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일본인데 1930년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가토우 박사가 아연 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공법의 개량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산화물이 강한 자성을 나타내는 걸 발견했고 이것이 페라이트의 시초가 된 겁니다. 이후 1935년 설립된 일본 전자기업 TDK가 페라이트를 최초로 사업화하면서
현재까지 히타치 등과 함께 시장을 주도해왔죠. 하지만 일본 제품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 사이의 무역이나 외교 분쟁으로 수출입 규제 등이 발생하면 핵심 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G이노텍이 2018년부터 페라이트 개발에 본격 돌입했고 업계 최초로 소재 설계에서 DX와 AI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고효율 페라이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이 소재를 사용하면 TV용 파워무드를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인 9.9mm로 만들어 TV 두께를 약 6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TV용 파워무드의 에너지 효율도 최대 5%까지 높여 부품 수명도 늘릴 수 있고 발열이 적어 과율로 인한 화재 위험도 적어집니다. 결국 TV 및 차량용 파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기업은 LG이노텍입니다. 내년 상반기 소재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전자기업 및 완성차 업체 대상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시장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죠. 특히 일본이 주도하던 페라이트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해 또 하나의 소부장 국산화 성과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도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을 국내 최초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은 미세회로 제종 공법의 핵심 소재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의 시스템 반도체용 PCB 등에 널리 쓰이는데요.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제품이지만 지난해 두산솔루스의 자회사 서킷포일 룩셈부르크가 일본 소재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초극박 성능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솔루스의 두께 2마이크로미터 초극박은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의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LG이노텍과 두산솔루스에 앞서 한화, SKC, 포르릉 등 주요 기업도 국산화 성공을 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지난 5월 일본 미쓰이 케미칼이 독점하던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인 고순도 자일릴렌 디이소사이네이트를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해 상업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SKC는 일본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던 반도체용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해 연내 제품 인증 획득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죠.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지난 6월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고 솔브레인은 업계 최고 수준인 순도 12-9의 액체 불화수소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 중입니다.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은 일본인들의 수준도 열등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불매운동 이후 한국에서 아주 큰 영업 성취를 낸 유니클로로 유명한 일본의 유통업체 페리스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가 한 말인데요.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일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죠. 이렇게 일본인들을 비판한 야나이 회장이 사업에 뛰어든 동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덕분입니다. 그는 일본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와세다 대학 시절 한국의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한 이 회장의 진취적 사고방식에 감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한국을 통해 영감을 받은 야나이 회장은 혐한 발언을 했고 결국 유니콜로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가 찢어진 채로 추락하고 있죠. 현재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20여 곳의 매장이 폐점했고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지유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야나이 회장과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 등으로 한국에게 빨대 꽂아 배를 불려왔지만 결국 한국을 향한 혐오로 야나이 회장처럼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황 판단 능력이 모자란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이 한국은 탈일본을 계기로 더욱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차기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 오콘조 이웰라가 활발하게 메시지를 보내며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후보는 마치 모든 결과가 나온 것 마냥 경쟁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 후보를 고려하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달 들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차기 사무총장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나라와 정부의 지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나이지리아 후보는 지난달 2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지지한 것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 프랑스 정치인 등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달 17일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내비치는 다소 섣부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백신 개발과 공평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는 JVI 수장이기도 한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협약 코백스 퍼실리티에 $10,000,000를 약정한 것을 언급하며 팬데믹 해결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유 본부장은 국내 행사와 일부 라디오 인터뷰에만 응하고 있을 뿐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명희 후보자는 지난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회원국들 간 의견 일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중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고 이에 외교부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WTO 사무총장 협의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교가에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때까지 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출만 남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해 11월 9일 열기로 했던 일반이사회 회의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사무총장을 정하기 위해선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최종 결선에 오른 나이지리아 후보와 한국 후보를 두고 주요국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워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회원국들과 선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연기 결정을 두고 통상업계에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WTO 사무총장 선거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WTO는 선호도 조사에서 유럽, 아프리카, 중국 등 100개국 이상의 회원국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차기 수장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WTO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함께 결선에 오른 유명희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뱉으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의견 일치가 힘들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치른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협의체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하지만 바이든도 기존의 중국 경제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지 않을 것이란 반대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지를 선언한 미국 입장을 고려해 유 후보 자진 사퇴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후보자인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 개인의 거취나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사무총장 선거 판세와 회원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출 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나라의 눈총을 받는 등 외교적 부담이 생기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 열세였던 유 본부장이 기대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WTO 결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자조차 배출해내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에서는 한국의 후보자가 결승전까지 간 것을 두고 자신들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에 부러운 시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과 나이지리아 두 후보가 결전을 벌였을 당시 일본 언론들은 자국은 이번에도 WTO 후보를 내지 못했다며 위기감을 표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WTO 후보 옹립을 보류했고 국제기관 수장은 중국이 잇따라 획득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위기감이 심해진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국제기구 수장 획득 추진을 내걸고 있으나 인력 부족이 과제다라고 일본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인은 왜 일본은 후보자가 WTO 사무총장 선거에 나가지 않았는가라고 외무성 간부에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낸 적이 없습니다. 통상 관료는 미중 갈등으로 일본이 조정자의 지위를 취할 절호의 기회였으나 사무국장의 적절한 강력급 경험자가 없었다고 현실을 밝힙니다.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 불만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당초 유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최종 선거에 진출한 점도 있습니다. 앞서 브라질 출신 WTO 전 사무총장이 물러나면서 당시 일본은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통상 규정에 대한 직연, 강요 등의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내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이 결과 사무관 출신 유본부장을 옹립한 한국이 아시아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높였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본부장은 통상 협상 책임자로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항해 WTO 제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이 국제기관 간부역 획득에서 중국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본인이 국제기구 수장을 역임한 사례는 세키미즈 고지 전 국제회사기구 사무국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